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체제 통일론을 배격해야 한다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럴 만한 게 최근에 대북 군사훈련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PPT에 있는 한미연합 공중훈련도 진행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을지태국 훈련이 있었고 거기에 연달아서 호국훈련도 있고 애초에 지금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북한 눈치 보여서 대규모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대규모로 하던 훈련을 쪼개서 소규모로 연중 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훈련이 진행돼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야외 기동 훈련이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일이 없다 뿐이지 1년 내내 대북 적대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종전선언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한국과 미국이 적대정책을 먼저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종전선언 그 자체로도 물론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선언만으로는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남북관계가 자연히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종전선언만 딸랑 내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교훈 삼을 만한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1991년 12월 13일 사진인데 이날 남과 북이 불가침 합의를 체결했어요. 불가침 합의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르고 계셨던 분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30년 전에 남과 북이 불가침, 그러니까 서로를 침략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걸 누가 서명한 거냐면 한국의 국무총리랑 북한 내각, 당시엔 정무원이었는데 정무원 총리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고위급에서 맺은 무게 있는 합의인 거죠. 그러면 이때 불가침 합의도 맺었으니까 한반도의 군사 갈등이 현격히 낮아졌겠죠? 그리고 남북관계도 막 개선됐을 거 아닙니까? 서로 침략하지 말자고 합의를 맺었는데 그랬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흘러갔죠. 먼저 불가침 합의가 어떤 과정에서 체결됐는지 살펴보면은 1989년에 프랑스가 북한의 영변 원자력 발전소를 찍은 사진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물질을 빼돌리고 있다. 그래서 핵물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북한은 여기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미국은 야 이거 사찰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1991년에 와서 미국이 북한한테 우리가 너네를 핵무기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기에 맞춰서 북한은 그러면 IAEA랑 핵안전조치협정이란 걸 맺겠다. 이거는 미국이 사찰하고 그러면서 해당 시설을 사찰받기로 하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92년에는 한미연합훈련도 안 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 합의만 보면 참 서로 행복한 합의 아닙니까?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에서 벗어났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미연합훈련도 하지 않고 핵으로 위협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서로 윈윈인 거죠. 이런 결과로 1991년 말에 남북 사이에서도 불가침 합의를 맺게 된 거예요. 이 남북 불가침 합의가 합의문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 간섭도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도 하지 않고 상대를 파괴하거나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상당히 좋은 합의죠.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 미국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 건물에서 핵물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시설에 가보니까 그런 정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그러면 우리가 의혹을 씻었구나 이제 안심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시설을 지목하면서 거기도 봐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억진 거죠. 왜냐면 애초에 프랑스가 인공위성으로 의혹을 제기할 때 어느 건물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목을 할 때 그런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실은 차량이 이 건물에 왔다 갔다 했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협상 끝에 사찰할 대상을 서로 합의를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합의를 무시하고 미국이 마음대로 이것도 개방해라 저것도 개방해라 해가지고 무한정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이 야 주한미군기지에 핵무기가 없는 거 맞냐, 내가 가서 한번 보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 없으니까 기지 마음대로 봐 이렇게 열어줄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군사 시설인데. 비밀 시설 아닙니까? 그냥 이게 억지거든요. 미국이 사찰하겠다고 하는 거를 억지 부린다고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영변 핵 위기 이후의 일이긴 한데 미국 사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그 후로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미국이 이라크한테 야, 너네 대량 살상 무기 있지 않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라크가 아니다 우리 없다 이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우리가 너네 가서 뒤져보겠다 이런 거예요. 이때 이라크가 어떻게 했냐면은 알겠다 와서 봐라 해가지고 대통령 궁까지 뒤져보게 해줬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청와대 지하시설까지 다 뒤져보게만 해준 거예요. 근데 대량 살상 무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결국 공격을 했어요. 결국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네를 공격해서 없애야겠다. 이래서 침공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국이 노린 거는 대량 살상 무기 제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냐? 이라크를 샅샅이 뒤져봤더니 대량 살상 무기가 없네?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가도 찍소리도 못하겠네? 라고 해서 쳐들어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리비아도 공격했어요. 리비아도 사찰한 다음에 그 뒤에 공격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때요? 북한은 사찰을 거부를 했고 이란도 이런 부당한 사찰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지만은 미국이 북한이랑 이란은 쳐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랑 이란도 사찰을 받아들여서 미국이 북한이랑 이란도 별거 없네? 이걸 확인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판단했으면은 전쟁이 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이 사찰 요구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북한은 사찰을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했냐? 한미연합훈련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아니 안전조치 협정을 맺었고 그 안전조치 협정을 지켰어. 그 대가로 핵으로 위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남북 사이에서 불가침 조약까지 맺었는데 북침 전쟁 훈련을 하고 있냐 이거는 선전포고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통제하는 기구 NPT 있지 않습니까? 이 NPT도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 얘기가 고조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전쟁 얘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시간까지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폭격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래서 미군 기지에 있는 미군 가족들을 피난시켜놨어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미국이 북폭할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긴 했는데 공격 시간까지 정해놓고 대피까지 시켜놓고 이런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죠. 이게 왜 그랬냐? 미국이 갑자기 착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워게임이라고 하죠. 모의전쟁.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왜냐?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입니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미군도 너무 많이 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폭격할 시간까지 잡아놨다가 그야말로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교훈 삼아야 될 게 있냐 하면 분단되고 나서 한국전쟁을 치렀잖아요.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상당히 많은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최고로 심각했던 전쟁 위기가 바로 1994년 전쟁 위기였어요. 근데 그 전쟁 위기가 언제 왔냐? 1991년에 남과 북이 불가침 합의를 맺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불가침 합의를 맺었으면은 그 뒤로 전쟁 위기가 사그라들면서 평화가 와야 되는데 그 정반대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모순적인 것만도 아닌 게 역사를 보면은 불가침 조약을 맺은 뒤에 오히려 전쟁을 한 사례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불가침 조약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랑 독일이 따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독일이랑 소련도 불가침 조약을 맺고 소련이랑 일본도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으로 불가침 조약을 여러 개 맺었어요. 이 그룹이 맺고 이 나라들끼리 맺고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불가침 조약 맺었던 거 다 깨졌죠. 이게 왜 그러냐? 애초에 생각해보세요. 불가침 조약이라는 게 한국이 지금으로 치면 뭐 스위스나 뭐 아니면 남아공
뭐 이런 나라랑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스위스나 남아공이랑 전쟁할 생각이 있어서 불가침 조약을 안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군사적 갈등이 없으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겠다는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는 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나라 사이엔 갈등 요소가 있고 실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래서 전쟁을 막아보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들끼리 오히려 전쟁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게다가 뭡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어느 한쪽이 그 조약을 어겼다고 쳐봐요. 그럼 상대방이 봤을 땐 그 행위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이 되겠습니까? 불가침 조약을 어겼어? 그럼 저 나라는 우리를 침략할 생각이 있다는 거냐?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불가침 조약을 어기면 그게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곧 전쟁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종전선언을 하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난 역사를 보면은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종전선언을 잘못하면 그 뒤에 전쟁이가 더 심각하게 고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교훈으로 삼아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약속이랑 별개로 정말 평화가 오려면은 이 단순히 말 대 말로 약속을 하는 것 외에도 서로를 적대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적대 행동을 없애서 갈등을 일으킬 요소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 자체가 없이 딸랑 선언만 하고 나면은 오히려 전쟁이 고조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행동이 앞서고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1991년 말에 불가침 합의를 맺었을 때 그 다음 해인 1992년에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불가침 합의가 체결되고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991년 12월에 불가침 합의를 했는데 1992년 3월에 한미연합훈련을 했으면 그 즉시 합의가 깨졌겠죠. 발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1994년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도 지금 종전선언을 하려거든 사실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제기한 게 9월이거든요. 9월에 종전선언하자고 제안할 예정이었으면 최소한 8월에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한창 주장하고 있는 판에 게다가 교황을 만나고 와서 방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종전선언을 지금 하자는 겁니까? 북한이 하겠어요? 북한은 계속 종전선언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같은 대북 적대 정책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걸 시정연설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근데 청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노덕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북 적대적 정책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종전선언이. 이 말 뜻이 뭡니까? 우린 이미 대북 적대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대북 적대 정책이 없다. 그래서 종전선언 자체가 대북 적대 정책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하고 일주일 만에 한미연합훈련이 버젓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북한이 바보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믿어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북 적대 정책 없어, 이 말을 믿어요?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무조건 우기고 이렇게 해서 종전선언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할 마음이랄까 기대가 없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기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종전선언을 할 마음이 있으면은 최소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뭐? 내년부터 한미연합 훈련을 안 한다 했다고? 그거 진짜냐? 거짓말 아니냐?
우리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묵묵부답이잖아요. 왜냐면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고 있는데 대북적 대정책이 없다고 하니까 말을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데 한미연합 훈련을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 진짜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이라도 해야 대화가 물꼬가 트일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앞으로 대북적 대정책을 어떻게 폐기할 건지 계획표도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종전선언이 예전에 남북 불가침 합의처럼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는 걸로 되지 않고 실제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연이 체제통일론을 배격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지금까지 이 종전선언이나 불가침 합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뭐 딴 얘기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지는 평화를 실현하려면은 대결적인 관점과 태도, 그리고 이런 행동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대결적인 관점과 태도에서 벗어나려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냐, 바로 한민족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다는 내용이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당연한 내용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이 지금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로 봐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로만 보면 무너뜨려야 되고 적대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남과 북을 한민족으로 대해야 된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한민족이자 사회주의 국가예요. 북한이 사회주의인 거를 우리가 부정하자 이런 건 아니라, 근데 북한을 대할 때 사회주의 국가 대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아시겠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사진이에요. 김영남 당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있고, 김여정 부부장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때 기억나시죠? 3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때 막 그립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2018년 한 해 내내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가 계속 개선되면은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단일팀이 꾸려질 때 처음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논란은 논란이고 그 뒤로 어쨌든 팀이 꾸려졌는데, 그 팀 안에서는 남북 선수들이 정말 잘 지냈거든요. 이렇게 생일도 서로 축하해주고 훈련과 경기 하는 데서도 뭐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그랬어요. 그 올림픽 채널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단일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뭐 여기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가서 보시면은 남북 선수들이 만나서 반가워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뭐 셀카도 같이 찍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끝난 뒤에 남측 선수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측 선수들이랑 이렇게 지냈다 저렇게 지냈다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 했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야, 너 참 재미지게 생겼구나. 이렇게 장난도 치고 친언니처럼 대해주고 귀여워해주고 그냥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북측 선수들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단 며칠만 지나고 보니까 친동생 같아지고 그랬다는 거죠.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차이보다도 통하는 게 더 많았다. 이게 분단이나 체제 차이보다 민족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 아닙니까? 이 선수들을 보는 우리도 그랬어요. 남북 선수들이 같이 입장을 하고 성화봉송을 같이 하고 경기 중에 어깨동무하고 함께 모여서 응원하고 구호 외치고 우리는 하나다 라고 인사하면은 손 흔들어서 화답을 해주고, 그런 장면이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우리들도.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한국의 여행 유튜버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는데 거기 탔다가 북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걸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조회수가 거의 46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남과 북이나 똑같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저렇게 해외에서 만나면 뭐 물어보겠어요? 어디서 왔냐? 몇 살이냐? 뭐 결혼은 했냐? 그러니까 결혼 안 했다니까 나이가 몇이냐? 부모님이 걱정하겠다, 이런 잔소리도 하고. 그래서 이 유튜버가 말하는 게 설날 풍경 같았다, 이 잔소리 듣는 게. 막 서로 다를 줄 알았는데 뭐 친척들이 잔소리하는 거랑 동네 아저씨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다른 건 이런 거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못 가보니까 제주도 가봤냐? 야, 서울의 거리 사진 좀 보여줘라. 한반도에서 제주도까지 해저 터널이 연결돼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 사람이 마늘을 주는 거예요, 이분한테.
우리는 마늘 같은 거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뭐 여행 가고 있는데 뭐 만난 사람한테 마늘 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당황하고 있는데 묵직한 사람이 왜 마늘 줬냐면 감기에 좋다고 주는 거예요. 감기 걸릴까봐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당황스럽긴 하지만은 그런 마음에서 주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도 댓글로도 야 신기해하고 이 사람들이 막 적대적이고 낯설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말투나 이런 거 북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생기는 이제 선입견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북한 사람이 나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고 챙겨주고 그러는구나 많이 교류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행 유튜버도 영상 끄트머리에 처음 보는데도 동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 챙겨주고 딸처럼 챙겨주셔서 고맙다 꼭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남기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거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각이 안 나와가지고 이쁘게 못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게 지금 영상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밤중에 북한 사람들이 열차에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같은 칸에 탄 북한 사람이 한 40명 됐대요.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이 40명이 열차에서 내리면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열차에 타 있는 동안에 40명이 다 같이 대화할 수는 없으니까 몇 명이랑 대화를 하다가 열차에 내릴 때 40명이 다 한국 사람 옆을 지나가니까 한마디씩 다 거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죠. 잘 가세요 뭐 이런 인사를 건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내리면서 이 사람 먹으라고 마늘을 놓고 가고 그리고 우리 딸이랑 나이가 같다 이러면서 잘 가라고 인사해주고 언제 만날까 새날을 통일되는 날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나씩 건네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분단이 벌써 70년이나 됐고 지금 10대 20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남북관계가 안 좋았다. 그래서 10대 20대는 분단과 통일에 대한 생각이 적고 민족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평창 단일팀 선수들이나 유튜버 김세은 씨는 뭐 나이가 많아서 민족애를 느꼈겠어요? 아니죠. 바로 그 사람들이 10대 20대였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 10대 20대가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며칠 몇 시간 같이 있었는데도 정을 나누고 민족애를 느끼더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남과 북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민족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건가 알 수 있는 거죠. 민족의 민족의식 이런 게 꼭 인위적으로 가르쳐야 알고 주입시켜야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거죠. 민족이란 게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이전에 민족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남과 북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 많이 얼마나 큰 이익이고 뭐 통일하면 군사 강국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이 우리한테 좋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데 사실 통일은 같은 민족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아끼고 뭐 그런 것처럼 헤어진 민족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려고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인륜인 겁니다. 그냥 인륜. 민족이라는 거는 하나의 생명체랑 같아서 분단이 되어서 허리가 끊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분단되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은 민족이라는 생명체를 살리는 거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통일을 하는 거는 운명과 같은 겁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반드시 이루어질 운명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통일론을 배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체제통일론은 체제를 중심에 놓고 서로를 대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아니라 나는 자본주의 국민이고 너네는 사회주의 인민이다.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헌법을 보세요. 헌법에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게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켜서 자본주의로 만들어서 흡수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사명이고 국시인 겁니다. 이게 반민족적인 조항인 거예요. 고쳐야 되죠. 같은 민족인 걸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체제를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남북 대결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체제 대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남과 북은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론을 보면은 적대적인 게 맞아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착취 사회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끝내려고 투쟁을 하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사회주의로만 보면은 사회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통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체제 대결을 구조화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나라도 아니고 반국가 단체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튜버 김세윤 씨가 북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북한이란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동포가 아니라 반국가 단체의 성원이기 때문에 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그러면 김세윤 씨는 동포를 만난 게 아니라 적을 만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합통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공안당국이 북한 사람이랑 접촉해 지령을 받았다, 이렇게 우기면은 간첩 조작 사건이 나는 거예요. 열차에서 북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증거도 명백하게 있고. 걸고 들면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국 전체를 적으로 만들고 대하기 때문에 대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꼭 싸워야만 하고 공존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다 공산당이 있는 나라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등 공산당이 있어요. 3인주의라고 해서 이제 사회주의의 개량 형태, 자본주의의 개량 형태, 이것까지 다 쳐보면은 독일과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이미 집권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국연제라고 해서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죠. 각자 본토는 사회주의 체제고 운영이 각자 달라요. 근데 운영이 되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자본주의 종주국인데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30대 미만 청년 중에는 사회주의를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이 51%나 돼요. 자본주의를 선호한다는 사람은 45%밖에 안 됩니다.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30대 미만 청년 중에. 그리고 사회주의가 국가에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43%입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라고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대선에 출사표를 던져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게 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거였으면은 이 나라들에서는 모두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 하잖아요. 공산당이 사회주의자가 공존할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이랑 싸워서 없애든지 가둬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섞여 산다고요. 미국 사람이 서로 이웃을 만나면은 당신은 사회주의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편갈라서 싸웁니까? 그런 거 안 그래요. 차라리 사회주의, 자본주의 갈등보다 인종 갈등이 더 심하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백인, 흑인이 서로 치고받고 해도 자본주의랑 사회주의로 크게 싸우진 않는다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 같은 게 자꾸 나서가지고 공존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통제하죠. 공존하려고 하면 처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연방제를 주장을 했어요. 연방제가 뭐냐면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유지되어 온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경우에 체제 통일을 하려고 하면 통일 못하겠다. 체제는 그냥 각자 유지하고 민족을 중심으로 통일하자.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주장을 놓고 보면은 북한이 체제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북한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자본주의자라고 해도 북한의 우호적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면 손잡을 수 있다. 그게 자기네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례로 보이는 게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죠. 지금이야 삼성이 명실상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1위 기업이지만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20년 넘게 1위 기업이었던 게 현대예요. 삼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면은 정주영 회장은 한국의 독점 자본가 중 대표였던 거예요. 대장인 거죠. 대표적인 독점 자본가. 그럼 북한은 사회주의고 한국이랑 분단돼서 대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결하고 있는 한국의 독점 자본가면은 북한의 가장 대처점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정주영은. 근데 북한은 정주영 회장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가서 경제협력도 합의하고 금강산 관광도 열고 그랬잖아요. 북한에서도 김일성 주석도 정주영 회장을 만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정주영 회장을 만나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숙소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그랬대요. 북한의 청년동맹이라고 있습니다. 청년단체가 있는데 올해 초에 10차 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 대회를 연 장소가 어디냐면은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정주영 회장을 기려서
새로 지은 체육관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모순이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의 북한에서 한국의 독점 자본가를 기리는 체육관이 있다는 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울에 누가 있을까요? 북한의 유명한 혁명가인 김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을 따서 김책 야구장 이걸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래서 LG 트윈스 홈구장이 김책 운동장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체제 대결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상한 일인데 민족 우선, 민족 단합적 관점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일이잖아요. 이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 말고도 이런 사례도 있어요. 얘가 북한의 애국 열사릉 사진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현충원 같은 곳이죠. 거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최덕신 선생하고 써 있는데 이 최덕신 선생이 누구냐면 박정희 정권 때 장관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이 사람이 한국전쟁 때 빨치산 토벌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반공의 최일선에 서 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최덕신 선생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이분이 북한에 망명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 이런 것도 하고 조평통 있지 않습니까? 조평통 부위원장을 하고 조선 골프협회 회장 이런 걸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서 우리로 치면 현충원에 묻힌 겁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김일성 주석과 루이제 린저라는 사람의 사진이에요. 루이제 린저는 생애 한가운데라는 소설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유명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설의 작가예요. 매우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삼인주의자였어요. 근데 삼인주의자는 사회주의 이론으로 보면은 계량주의자거든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랑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변형, 마치 이제 수정 자본주의, 약간 이런 건 거죠. 자본주의랑 타협한 어떻게 보면 변절자, 계량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삼인주의자인 루이제 린저랑도 친밀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거죠. 삼인주의자든 괜찮다,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런 거 보면은 북한이 비록 사상 이론적으로는 적대적이더라도 이론은 적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자는 무조건 안 돼. 삼인주의자는 개량된 변절자니까 안 돼.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치산을 죽이던 사람이더라도 이제는 우리랑 손잡자고 하고 통일을 하자고 하니까 니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손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받은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으로 평가하자면은 북한이 주장한 연방 제한, 그러니까 체제는 그대로 두고 같은 민족인 걸 중심으로 통일하자. 같은 민족임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 손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연방 제한도 북한은 정말 저렇게 연방 제한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체제 대결론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50배나 더 잘 산다. GDP가 50배가 더 많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올해 10월에도 체제 경쟁이나 국력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옛날에 이겼고 50배나 더 잘 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굴복해라. 더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시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통일을 하겠어요? 통일 못해요. 북한의 체제가 무너질까봐 기다린 게 70년이에요. 고난의 인군 때 안 무너졌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자본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그런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건 발전시키는 거고 북한을 적대하지 않고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별개의 일인 겁니다. GDP가 북한의 50배이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랑 정상회담 하면은 뭐 야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니까 니네 우리 미치야 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대하고 뭐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국한테는 갑질해도 되는 거예요? 미국이 더 잘 사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북한한테 그러려고 하냐는 거예요. 민족을 중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서로 만났을 때 야, 저 사회주의자들, 빨갱이들 이러면서 이를 갈고 싸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같은 팀이니까 같이 땀 흘리고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챙겨주고 대화해보고 하니까 정도 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 정드는 게 한국인과 미국인, 한국인과 중국인이 친해지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뿐인 겁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에 경계심도 들고 했는데 막상 만나서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웃 같더라. 같은 동포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친언니 같고 친동생 같고
왜냐? 같은 민족이니까. 만나서 있어 보니까 친해지고 정이 들더라.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자니 아쉽고 아쉬우니까 어떻게 돼요? 헤어지면서 야, 우리 언제 다시 만나냐? 단일팀 한 번 더 하자. 통일되면 만나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들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야, 뭐 우리는 북한 사람 만나면 무조건 감동을 느껴야 돼. 야, 너 왜 감동 안 느껴? 야, 감동적이지 않니? 이렇게 주입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야, 역시 체제가 달라서 안 돼. 너네는 우리랑 달라. 이런 식으로 감정을 고의로 차단하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경계심을 드는 거를 억지로 야, 난 경계심 안 들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이 드는 거를 야, 우린 정이 들면 안 돼 이렇게 차단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만났을 때 자연스러운 감정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남북 사이에는 체제 대결이 없어지고 민족애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제 우선론을 완전히 배격하고 철저히 극복을 해서 민족 우선론을 절대화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적대를 넘어서 상호 존중 속에서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뤄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민족 우선론, 철저히 민족을 우선하는 게 지금 시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